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자, 이제 이번 주, 이제 6주 차입니다. 자, 강의가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꽤 많은 시간이 흘러왔죠. 자, 6주 차는 종합소득공제와 산출세액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죠. 그래서 이번 주에 학습할 내용은 이제 종합소득공제, 그 다음에 종합소득 산출세액, 자, 그리고 이제 이 산출세액 계산의 특례에 해당되는 이 금융소득이 종합소득에 포함됐을 때 어떻게 산출세액을 계산하는지 그 계산 특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이 종합소득 금액에 대해서 배워왔는데요. 자, 이 종합소득세의 계산 구조를 일단 간단히 한번 살펴보고 학습하도록 하죠. 자, 우선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려면 종합소득 금액을 산정을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종합소득금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렇게 6가지 소득을 합산한 게 종합소득금액이라고 얘기를 했고, 자, 지난 시간 기타소득을 마지막으로 해서 종합소득금액 6가지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각각의 종합소득 금액의 구성 요소에 해당하는 이 이자소득 금액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자소득의 총수익 금액이 바로 이자소득 금액이 된다고 그랬고, 배당소득 금액 같은 경우는 법인에서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가 과세가 되고, 그 법인을 개인이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또 과세되기 때문에 자, 2번 과세된다는 그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서 그로스업제도, 즉 배당세액공제 제도를 채택해서 이중과세를 세액 조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총수익금액에서 바로 그로스업, 즉 이 배당수익금액에 해당되는 부분의 만큼의 법인세를 다시 환원시켜서 법인세를 더해주고 이 법인세 를 더해서 법인세가 과세되기 전에 배당 수익 금액을 산정을 해서 자, 거기서 이제 종합소득금액에서 세액을 계산해서 이 그로스업을 배당세액공제에서 차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배당세액공제를 통한 이 배당수익금액의 이중과세 조정은 이제 다음 시간에 세액공제 시간에 학습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이 사업소득 금액은 바로 사업의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해서 사업소득 금액을 산정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근로소득 금액 같은 경우는 이 근로소득자의 실제 필요경비를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근로에 따른 총수익 금액, 즉 총급여액에서 자, 우리 소득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면 바로 근로소득 금액이 산정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금, 총연금이죠. 총연금 수입, 총연금에 대한 총수익 금액에서 마찬가지로 근로소득공제와 마찬가지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해주면, 즉 총연금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하면 바로 연금소득금액이 산정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소득금액, 기타소득 같은 경우는 기타 소득 관련 총수익 금액에서 마찬가지로 필요경비를 차감하면 이 기타소득 금액이 산정이 되고, 자, 이러한 6가지 소득, 즉 이자소득 금액, 배당소득 금액, 사업소득 금액, 근로소득 금액, 연금소득 금액, 기타소득 금액, 자, 이것을 합한 것을 바로 종합소득 금액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6가지 소득이 다 있으면 좋겠죠. 이 6가지 소득이 있어서 다 합쳐서 종합소득 금액으로 산정이 되면 좋겠지만, 자, 대부분은 이 근로소득 하나만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근로소득 하나만 있다 그러면 이 근로소득 금액 자체가 종합소득 금액이 되는 거고, 이 종합소득 금액에 대해서는 그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으로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자, 우리 근로소득에서 배웠듯이 근로소득 과세 체계, 자, 매월 원천징수로 납부를 하고 최종 2월에 연말정산을 통해서 정산을 하는데, 근로소득 하나만 있다 그러면 연말정산으로서 납세 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굳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근로소득 금액 이외에
이런 뭐 사업소득이 됐든 이자 배당소득이 됐든 연금소득이 됐든 기타 소득이 됐든 다른 소득 금액이 하나라도 있다? 그러면 바로 종합소득 금액으로 합산을 해서 반드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근로소득 금액이 하나만 있는데 연말정산을 통해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적게 받았다. 자, 그러면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그 누락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을 해서 그 차액만큼 더 돌려받을 수 있도록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종합소득 금액에서 이제 종합소득 공제를 차감하면 바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세표준이라는 것은 과세를 하기 위한 표준. 그래서 과세를 하기 위한 표준으로서 모든 세목에 대해서 우리 법인세나 뭐 소득세나 이 소득에 대한 세금은 바로 이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산정되도록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바로 산출세액이 산정이 되죠. 자, 그래서 이번 주에 학습할 내용은 바로 종합소득 금액에서 차감하는 이 종합소득 공제에 대한 내용과 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 산정하는 이 부분까지 이 두 가지 항목을 종합소득공제와 산출세액 그 다음에 세율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학습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 산출세액이 나왔으면 이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 즉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차감하고 세액감면을 차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정세액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기납부세액, 즉 원천징수된 세액을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으로서 기납부세액을 차감을 하면 최종적으로 소득세 납부세액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종합소득세가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7주차까지 해서 끝내고 이제 8주차에 중간고사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9주차부터는 바로 양도소득세부터 이제 학습이 이루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종합소득세에 이제 끝까지 거의 다 왔는데, 자, 이번 주에 종합소득공제와 세율, 산출세액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자, 이제 다음 시간에 세액공제와 이 산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절차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하면, 다음 주까지 학습을 하면 종합소득세에 대한 이제 세액 계산 구조라든지 개념, 내용에 대해서는 다 학습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종합소득공제의 분류를 보면 우리가 인적공제와 물적공제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인적공제는 다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눠지는데, 자, 이러한 인적공제에 대해서는 바로 근로자 여부에 불문하고 종합소득이 있는 모든 자는 바로 이러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인적공제와 또 이제 물적공제가 있는데, 이 물적공제는 근로자들만, 즉 근로소득이 있는 자들만 공제받을 수 있는데, 그게 바로 특별소득공제죠. 자, 특별소득공제라는 것은 바로 근로소득자만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신용카드, 자, 여러분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금액도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만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적공제로서 연금보험료 공제라든지 뭐 다른 기타 공제들은 자, 종합소득자도 공제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인적공제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소득세라는 것은 개인이 소득을 창출해서 부양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 즉 납세 의무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부양가족들의 상황 등을 고려해서 이 최저 생계비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최저 생계비, 부양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자, 그러한 최저 생계비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를 해줌으로써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도록 해주는 게 바로 인적공제라는 얘기고, 자, 그래서 인적공제는 결국 부양가족 상황과 그 다음에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인적공제라는 거 결국 말 그대로
사람 수에 따라서 공제해 주는 것을 바로 인적 공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적 공제는 사람 공제 대상 수가 몇 명이고 얼마를 공제를 해줄 건지 금액에서 정해치면 그 공제 대상 수 곱하기 금액하면 바로 그 금액이 인적 공제가 되는 거고, 그러한 인적 공제는 바로 종합소득 금액에서 공제 차감해 줄 수 있는 거죠. 자, 반면에 이러한 인적 공제 외에 물적 공제에 대해서 소득금액에서 차감을 해주는데, 자, 이러한 물적 공제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납세 의무가 지출한 일정 비용을 과세표준에서 계산할 때 공제해주는 무슨 특례 제도라고 할 수 있죠. 특혜로 주는 건데, 뭐 사회보장 제도 등을 세제 측면에서 지원해주기 위한 거죠.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4대 보험을 납부를 했을 때 그 4대 보험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적용해 줌으로써 이 소득공제 적용에 따라서 감소되는 세금만큼 일정 정도 세제 측면에서 지원해 주기 위한 게 바로 물적 공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종합소득공제로서 기본공제, 그러니까 인적공제로서 기본공제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자, 기본공제는 보통 이제 그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대상자 한 명당 150만 원을 종합소득공제 소득금액에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2명이다. 그러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2명이기 때문에 2명 곱하기 150만 원 하면 300만 원이 되죠. 자, 그러면 종합소득 금액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종합소득 금액 1000만 원에서 기본공제 대상자 2명 곱하기 15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차감하면 바로 그 700만 원이 종합소득 과세 표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본공제 대상자 한 명당 150만 원을 공제한다고 했는데, 기본공제 대상자가 누구냐? 바로 해당 거주자, 즉 종합소득 금액을 창출한 본인,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배우자,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 기간의 소득 금액이 없거나 또는 있다고 하더라도 소득 금액의 합계가 1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배우자입니다. 자, 그래서 배우자로서 소득공제를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돼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이 없거나 또는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되는 이것을 바로 기본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소득금액 요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인, 자, 소득을 창출하는 본인 외에 배우자가 있을 거고, 배우자 외에 이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즉 자녀라든지 또는 부모님이라든지 형제자매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근로자, 그 다음에 그 배우자 포함입니다. 즉 근로자와 또는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해당 과세 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배우자로서 소득공제를 받든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소득공제를 받든 바로 소득금액 합계액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100만 원 이하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소득금액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무엇이냐? 바로 직계존속. 직계존속이라는 것은 나를 기준으로 해서 위에 있는 사람, 위에 세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직계존속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직계존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직계존속의 나이가 일단 60세가 넘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자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이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 즉 직계존속이다 그러면 직계존속의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이 충족이 돼야 기본공제로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직계비속이라는 것은 나를 기준으로 밑에 세대에 있는 모든 자들을 직계비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나의 자녀들이라든지 나의 손자들이라든지, 자, 이러한 자들을 직계비속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러한 직계비속의 애들은 바로 20세 이하여야 되는 나이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의 형제, 자매, 즉 나의 형이라든지 나의 동생이라든지 나의 뭐 누나라든지 나의 여동생이라든지, 자, 이러한 형제 자매도 소득공제를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 가족으로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만 20세 이하이거나 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그 밖에 부양가족이 있는데, 자, 이런 부양가족들은 특이한 케이스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 금액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포함을 합니다. 자, 그리고 장애인 같은 경우는 나이 제한을 받지 않죠. 그래서 장애인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나이 요건은 충족할 필요가 없지만,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합계액이 100만원, 즉 소득금액 요건은 충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근로소득 하나만 있다. 자, 그러면 총 급여가 500만원 이내이면 소득금액 요건이 충족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장애인은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지만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이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장애인으로서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한다 그러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런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형제 자매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형제 자매의 배우자, 즉 제수씨라든지 형순 등은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뭐 배우자가 재혼을 했죠. 자, 재혼을 했으면 그 배우자가 종전 배우자, 즉 해당 배우자가 재혼한 배우자가 뭐 애가 있다. 그러면 그 애를 포함해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뭐 입양했다. 입양한 애도 마찬가지로 부양가족으로 봐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어떻게 따지냐? 자, 기본적으로 주민등록표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라고 보고 있고, 직계 비속이라든지 입양자는 주소에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거주자, 가족이 뭐 취약이라든지 질병의 요역이라든지 근무상 또는 사업 형평상으로 본래 주소, 거소로 일시 퇴소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근로자의 부양가족증, 근로자의 직계 전속이 주거 형평에 따라서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사례를 한번 보면, 자, 근로자의 부양가족으로서, 자, 배우자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고 자녀 3명이 있죠. 자, 그래서 자녀 3명이 있는데 한 명은 만 20세에 도달을 했고, 자, 2명은 20세 미만입니다. 자, 그리고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2명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로자 본인 이외에 이러한 자녀라든지 이런 직계 존속이라든지 배우자가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입니다. 자, 이랬을 때 기본공제 금액, 즉 기본공제 금액, 소득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는 금액, 즉 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이런 종합소득공제로서의 기본공제 금액이 얼마냐? 자, 그러면 첫 번째 따져봐야 될 게 바로 부양가족, 즉 기본공제 대상자로서 기본공제 대상 수가 얼마냐? 그 기본공제 대상 수에 곱하기 150만 원을 하게 되면 기본공제 금액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 공제 대상 가족 수를 따져보면, 자, 첫 번째 근로자 본인이죠. 자, 근로자 본인,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우자, 자, 그 다음에 자녀 3명이 있습니다. 자녀 3명. 자, 자녀 3명 중에 만 20세 자녀 1명이 있는데, 자, 해당 과세 기간중, 즉 1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성년, 즉 만 20세에 도달했다고 하더라도 그 20세에 도달한 해까지는 기본공제가 가능한 겁니다. 자, 그래서 자녀 3명이고, 자, 그 다음에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 2명이니까 결국 직계 존속 2명과 자녀 3명과 그러면 5명이 되는 거고, 여기에 본인과 배우자 더하면 7명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본인 포함 공제 대상 가족이 7명이고 이 7명 곱하기 150만 하면 바로 1050만 원이 기본공제 금액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양가족 수 7명 곱하기 150만원 곱하면 1050만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부양가족, 즉 근로자가 부양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고, 그러면 소득금액이 줄어들어서 세금을 더 적게 내는 구조가 되는 거고, 가족이 없으면 없을수록, 즉 싱글이다, 내가 결혼도 안 하고 자녀도 없고 뭐 요즘 뭐 골드 미스인지 뭐 골드 미스터인지 혼자 잘 먹고 잘 산다, 그러면 혼자 본인은 150만 원밖에 공제를 못 받죠. 그러면 공제 대상 가족이 없으면 없을수록, 즉 싱글일수록 소득공제를 많이 적용받을 수 없고, 소득공제를 많이 적용받을 수 없으면 소득금액이 높아져서 소득세를 더 많이 내는, 자, 그래서 싱글세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싱글세라는 얘기는 싱글이기 때문에 각종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못함으로써 이러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낸다고 해서 싱글세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러한 싱글들을 위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제도가 배려를 해줘야 되는데, 자, 현재로서는 그런 배려가 없기 때문에 부양가족이 적으면 적을수록 소득공제 혜택이 적어서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추가공제 대상자가 있습니다. 자, 추가공제를 해줄 수가 있는데, 자,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이 세 가지, 그 다음에 한부모 공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추가공제를 해주는데, 자, 추가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즉,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되고, 자, 이런 기본공제 대상자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이외에 이러한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공제를 추가로 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경로우대자 공제가 뭐냐? 바로 기본공제 대상자, 즉 직계 전속 어머니 아버지가 만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한 명당 연 150만 원을 더 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에 해당이 된다, 연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를 해주고, 자, 부녀자 공제. 자, 부녀자 공제라는 것은 바로 여성이죠. 자, 여성이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거주자가 이 두 가지 중, 즉 배우자가 있는 여성으로서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이다, 그러면 연 50만 원을 공제를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에도 바로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에 해당이 되면 연 50만 원을 부녀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부모 공제, 즉 부모가 한 명밖에 없죠. 자, 결국 배우자가 없는 경우입니다. 자,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 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연 100만 원을 공제하지만, 만약에 부녀자 공제와 이 한부모 공제가 중복이 된다, 그러면 둘 중 하나만 적용하는데 뭘 적용하냐? 바로 한부모 추가 공제만 적용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례를 한번 보면, 자, 근로자의 자녀. 자, 근로자의 자녀인데 몇 살이냐? 만 23세입니다. 자, 그러면 20세 이상이기 때문에 결국 20세 이상이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죠. 그래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근로자의 자녀 만 23세가 바로 소득세법에서 인정되는 장애인으로서 소득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장애인 같은 경우는 나이 요건 따지지 않고 소득금액 요건만 따지는데 소득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해당 자녀의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금액은 얼마냐? 자, 그러면 이제 기본공제가 자녀 하나 150만 원, 장애인 공제, 추가 공제로 받을 수 있는 게 장애인이기 때문에 200만 원이기 때문에 350만 원을 종합소득공제로 차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녀가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또는 만약에 근로소득만 있다, 그러면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이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이고, 바로 소득세법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은 나이 요건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50만 원과 추가공제 2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을 해야 되고, 뭐 이러한 뭐 장애인 등록증을 받았다 그러면 장애인 등록증을 뭐 제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항시 치료를 유효하는 증증 환자, 뭐 암 환자라든지 이러한 뭐 암 말기 환자, 이러한 환자들은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뭐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을 하게 되면 자, 추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은 자, 인적 공제, 즉 인적 공제는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자, 기본 공제는 바로 배우자, 본인 배우자와 부양가족 수의 150만 원을 곱해서 기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추가 공제는 기본 공제 대상자에 대해서 추가로 공제해주는 건데, 자, 기본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 배우자라든지 부양가족은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자, 그 대표적인 요건이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되고, 자, 일부 형제자매는 동거 요건까지 충족을 해야 되는데, 자, 이러한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